안녕하세요. 시장의 온호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 아마 직장인이라면 매년 이맘때쯤이면 가슴 설레는 단어일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적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곧 출시될 한 금융상품이 이 연말정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네, 아니, 이 숫자만 들으면 거의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인데 대체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혜택이 가능한 걸까요? 네, 그게 정식 명칭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이르면 2026년 한 6월 전후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6년이요? 네, 정부가 이렇게 전례 없는 수준의 세제 혜택을 내건 데에는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요? 첫째는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금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같은 우리나라의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 투자도 돕고 국가 산업도 키우고?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절세와 국가의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셈이죠. 앞으로 5년간 총 3조 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니까 규모도 상당합니다. 와, 국가적 프로젝트라니 이건 스케일이 다르네요. 단순히 세금 좀 아끼는 차원의 상품이 아니라 뭐랄까 거의 애국 펀드에 가까운 느낌인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가장 궁금한 혜택부터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라는 게 솔직히 믿기지가 않는데 정확히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소득공제는 투자 금액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아, 차등 적용이군요. 네, 가장 핵심적인 구간부터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이하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무려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40%요? 보통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고 대중교통 이용료가 40%인데 투자금 자체에 40%를 해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파격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네, 투자 원금의 40%를 공제해 주는 건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혜택이죠. 그리고 이어서 3천만 원을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20%. 네, 20%요? 그리고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는 10%의 공제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대 한도인 7천만 원을 모두 투자했을 때 계산상으로 나오는 최대 공제 금액이 바로 1,8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제 절세 효과, 이걸 한번 따져보죠. 예를 들어 연봉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 공제율이 가장 높은 구간인 3천만 원을 이 펀드에 넣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연봉 8천만 원인 직장인이 3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공제율 40%를 적용받아서 1,20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1,200만 원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즉 과세 표준에서 1,200만 원이 통째로 차감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1,200만 원을 제 통장에 꽂아준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제 연봉이 1,200만 원 더 적었던 것처럼 쳐준다는 거군요. 이게 핵심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연봉 8천만 원 직장인의 소득세율 구간이 대략 24%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200만 원 소득공제로 인해서 실제 절감되는 세금, 즉 환급액은 약 288만 원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져서 대략 3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와, 300만 원? 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적으로 10%의 세금 환급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셈이죠. 이야. 이건 혹시라도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실의 상당 부분을 세금 환급액으로 막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안전 마진이 됩니다. 투자 시작부터 10% 수익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셈이군요. 그러니까 펀드에서 만약 10% 손실이 나도 세금 환급으로 10% 정도를 받으니까 거의 본전은 지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소득공제 말고 또 다른 세금 혜택도 있습니까? 네, 또 하나의 중요한 혜택으로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요? 보통 펀드에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생기면 15.4% 세금을 내잖아요. 네, 배당소득세요. 그리고 만약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최대 49.5%까지 세금을 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아, 그렇죠. 골치 아프죠. 근데 이 국민성장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과 일절 합산하지 않고요. 그냥 9.9%라는 현저히 낮은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고 모든 게 끝납니다. 9.9%면 일반 배당소득세보다도 훨씬 낮네요.
그럼 이건 기존에 금융자산이 많아서 종합과세 때문에 고민하던 분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절세 통장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만큼이나 이 분리과세 혜택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혜택은 확실히 알겠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40% 소득공제에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까지. 솔직히 듣고 있으면 거의 사기 수준으로 좋은 조건 아닌가요?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정부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이 펀드의 구조인데요. 구조요? 네. 이 펀드는 우리가 직접 가입하는 자펀드와 정부 재정과 민간 자금이 모이는 모펀드로 구성된 재간접 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 재정의 후순위 출자입니다. 후순위 출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의 돈보다 정부가 출자한 1,200억 원이 먼저 그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아, 정부 돈이 먼저 손실을 막아준다. 네. 정부 돈이 투자자들의 원금 앞에 서서 일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계산상으로 펀드 전체 자산 대비 약 마이너스 20%의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는 일반 투자자의 원금이 보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20%라는 게 요즘 기술주 변동성 생각하면 한두 달 만에도 올 수 있는 하락폭이잖아요. 이게 정말 안전장치라고 부를 만큼 튼튼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정도인가요? 물론 그 이상의 손실이 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완벽한 안전장치라고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일반적인 공모펀드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상당한 수준의 안정성이 더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투자 대상이요? 네. 이 펀드는 명확한 투자 대상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AI, 미래차, 바이오 등 정부가 지정한 12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입니다. 아, 안정적인 배당주가 아니라 변동성이 큰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애초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쿠션을 깔아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장주 특유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정부의 손실 우선 흡수라는 안전장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돈 넣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되겠네요. 이거 해지하고 갈아타야 하나? 아니면 둘 다 가져가야 하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상품은 목적 자체가 달라서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에 가깝습니다. 아, 보완 관계다. 네, ISA의 핵심 혜택은 비과세입니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아예 안 매기는 거죠. 반면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은 소득 공제, 즉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고요. 목적이 다르군요. 또 ISA는 국내외 주식, ETF 등 투자 대상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지만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첨단 산업으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거론되는 BDC,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와는 또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BDC는 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대다수 직장인들의 절세 목적에는 국민성장펀드라 훨씬 유리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혜택도, 안전장치도, 투자 대상도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상품은 없겠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치명적인 단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입해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 뭡니까? 하나만 꼽아주시죠. 이 펀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자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3년 의무 보유 조건입니다. 3년이요? 네, 최소 3년 동안은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유동성 제약에 묶이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발목이 잡히는 느낌인데요. 3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사이에 결혼이나 이사처럼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면 혜택을 다 토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혜택이 큰 만큼 투자자의 미래 유동성을 담보로 잡는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래서 여유자금이라는 전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 혜택을 전액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전액이요? 네.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안에 써야 할 결혼자금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단기 목적 자금은 절대 이 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되겠네요. 네, 반드시 3년 이상 묶어두어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족쇄가 확실히 가장 큰 허들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계좌 이동 불가와 섹터 편중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이나 반도체 ETF를 이 계좌로 옮겨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 안 되는군요. 네. 반드시 새로운 현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자산으로 리밸런싱 하는 건 안 되고 무조건 새로운 돈을 넣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투자 대상이 국내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리스크죠? 만약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펀드 수익률이 크게 악화될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가 특정 섹터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래 산업에 대한 일종의 베팅이네요. 3년 뒤에도 이 산업들이 유망할 거라는 전망에 동의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점과 운용사 선택도 중요합니다. 2026년 6월에서 7월 사이 출시될 예정인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에 이 펀드를 실제로 운용할 자산운용사들이 선정되는데요. 아, 운용사요. 네, 어떤 운용사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어떤 운용사가 선정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종합적으로 들어보니 장점도 명확하지만 반드시 감수해야 할 단점들도 확실합니다. 이 펀드 결국 누구를 위한 상품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반대로 이런 사람은 쳐다도 보지 마라. 딱 잘라주실 수 있을까요? 네, 투자자 유형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펀드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분들은 연봉이 높아 24% 이상의 높은 소득세율 구간에 계신 직장인, 고연봉 직장인이군요. 네, 그리고 3년 이상 확실하게 묶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 특히 소득공제 효율이 가장 좋은 3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평소 국내 반도체나 AI 같은 기술주의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는 사람은요? 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또 소득이 비교적 적어서 소득공제를 얻는 실익이 크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도 매력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펀드를 활용한 최적의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펀드를 한 줄로 정부가 차려준 진수성찬이지만 급하게 먹으면 체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유가 재밌네요. 혜택이 좋다고 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는 몰빵은 절대 금물입니다. 전체 자산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배분하는 것이 현명하고요. 네, 분산 투자. 또 납입 한도인 7천만 원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소득공제율이 40%로 가장 효율이 높은 구간인 3천만 원까지만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피킹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아, 가장 효율적인 구간만? 네, 가장 효율적인 구간의 혜택만 쏙 빼먹고 나머지 자금은 다른 투자처에 분산하는 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혜택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펀드는 세금 혜택이라는 당근을 통해 국민의 돈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입하려는 정책적 도구로 보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국가적 비전에 동의하고 3년이라는 시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